오늘부터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림가는 어느 외계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별의 겉보기 밝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식현상이죠. 중심별이 자신을 공전하는 행성에 가려지면서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식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중심별의 밝기를 조사했을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겉보기 밝기가 감소하는 현상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중심별의 주변에 공전하는 행성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기 같이 볼게요. 기억.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나란한 경우 나의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식현상 같은 경우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 공전 궤도면이라는 건 행성이 이렇게 중심별을 공전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공전 궤도면이죠. 이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이랑 나란해야 관측자가 중심별을 봤을 때 이 중심별 앞으로 행성이 지나갈 때 이렇게 가려지면서 식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식현상이라고 하면 이 식현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또는 한계가 되겠죠. 행성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한 경우에만 이 식현상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 파장이 가장 길게 관측된다라고 했습니다. 겉보기 밝기가 최소라는 건 지금 여기 나에서 겉보기 밝기가 변하는 이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시간이고 지금 세로축은 겉보기 밝기인데, 밝기가 일정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여기가 지금 최소가 된 지점이죠. 밝기가 최소인 이 지점, 이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가 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유지됐다가 다시 밝기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밝기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형태로 밝기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겉보기 밝기가 최소라는 건 이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죠.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 파장이 길게 관측된다. 파장이 길게 관측된다라는 건 무슨 뜻을 뭐를 의미할까요?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파장이 평소보다 길게 관측된다라는 거는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중심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는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멀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시선 속도 변화를 분석해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도플러 그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식현상에서도 이걸 같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걸 이 니은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니은 보기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면 이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중심별이 관측자에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겉보기 밝기가 감소하려면 어쨌든 중심별 앞으로 행성이 지나가면서 이 행성이 중심별을 가려야 되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중심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편의상 S 스타라고 불러보면 행성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관측자가 여기서 이렇게 관측자 시선 방향을 표시해 보면 관측자가 이쪽에서 중심별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가야겠죠. 행성이 다른 색으로 행성이 이렇게 중심별 앞을 이동하면서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행성이 중심별을 가려야 밝기가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밝기가 감소되겠느냐? 바로 행성이 이동하다가 이렇게 중심별과 접하기 시작했을 때, 그쵸? 자, 이때 이후부터 이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시작하겠죠.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행성이 이 중심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밝기가 감소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시점은 행성과 중심별이 이 경계가 맞닿기 시작한 지점이죠. 이 이후부터는 행성이 점점 조금씩 중심별을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면서 가린 만큼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성이 이렇게 중심별과 맞닿기 시작한 지점부터 조금씩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들이 증가하면서 밝기가 점차 감소하다가 그럼 밝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밝기가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밝기가 감소하다가 밝기가 최소가 되는 이 지점은 언제일까요? 밝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행성이 자신이 가릴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중심별을 가렸을 때, 그러니까 행성이 이 중심별 안에 쏙 들어왔을 때 이때 밝기가 최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이 최대가 될 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성이 중심별의 안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은 밝기가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가 최소로 나타나고요. 얘가 다시 이렇게 중심별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밝기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살펴보면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최소가 되면 어느 정도 최소가 된 시간이 유지가 되다가 다시 이렇게 겉보기 밝기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은에서 물어본 건 이렇게 중심별의 밝기가 최소가 될 때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파장이 길어질 것인가, 적색 편의가 나타날 것인가 라는 거죠. 적색 편의가 나타나려면 중심별이 관측자의 이 시선 방향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행성의 이동 경로를 보면 지금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는 이 행성이 관측자가 봤을 때 중심별 앞면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으니까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이렇게 수직하게 행성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별과 행성은 우리가 배웠듯이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둘 다 공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성이 이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수직하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중심별 역시 이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여기 CM이라고 표시한 게 공통 질량 중심을 의미해요. 사이에 두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도는 걸로 비유를 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중심별은 이 지점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중심별이랑 행성이 도는 이 경로는 요 다음 문제 9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정보를 좀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행성이 지금 관측자가 봤을 때 중심별 앞을 이렇게 지나고 있다면 중심별은 관측자의 이 시선 방향에, 여기 지금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이 없죠.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으려면 중심별이 이렇게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든지 멀어지든지 이렇게 이동이 나타나야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파장이 변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이 없는 경우는 파장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죠.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이 없으니까 청색 편이든 적색 편이든 파장이 짧아지든 길어지든 이런 파장의 변화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린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파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디귿,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A는 2배로 커진다. A는 지금 나 그림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중심별의 밝기량 변화가 바로 A죠. 이 밝기가 최대로 변화하는 양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2배로 커질 것인가? 네, 아닙니다.
두 배로 커지긴 커지는데 두 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반지름이 두 배가 되면 밝기는 네 배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왜 4배로 감소하느냐? 간단한 원리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 행성이 원이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자, 반지름이 만약에 R인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행성이 원이라면 이 행성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원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파이 R 제곱이 되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는 행성이 가리는 면적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면적만큼 이 밝기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2배가 돼요. 2R이 된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커지면 원의 넓이도 커지니까 당연히 이 가리는 면적이 증가하고 밝기도 더 많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넓이를 구해보면, 면적을 구해보면 반지름이 2배로 증가하면 넓이는, 원넓이는 4파이 제곱이 되니까 면적이 4배로 증가했죠. 따라서 밝기가 4배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9번 볼게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있네요.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프린트 문제들 중에 좀 어려웠을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문제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림 가는 원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방금 우리가 8번 문제에서 풀어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외계 행성 때문에, 공전하고 있는 행성 때문에 중심별의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래프, 식현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중심별 주위를 행성이 주기적으로 공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밝기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때 이 시간 T1에서 T6 중 어느 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은 안 해줬지만 T1부터일 수도 있고요, 뭐 T4부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느 한 시점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걸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식현상에 대한 내용과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낸 문제죠.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의량이다. 여기서 람다 맥스라는 건 지금 여기가 파장이 원래 파장대인 지점인데 파장이 최대로 변했을 때의 이 최대 편의량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가의, 여기 가에서 T3인 지점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나에서 A에 해당된다. A는 지금 이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단 말은 중심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T3인 지점은 보니까 밝기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이후의 시점인데 이때 중심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그 8번 문제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밝기가 최소인 시간에는 중심별이 스펙트럼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관측자 시선 방향으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T3는 지금 그 밝기가 최소일 때가 아니니까 관측자에게 멀어지거나 또는 가까워지거나 어쨌든 이 시선 속도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중심별과 행성이 서로 어떻게 공전하는지 우리가 그림을, 공전 궤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직접 그려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그려보는 게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중심별 S가 있다라고 하면 이 중심별과 행성은 얘네들의 질량에 중심별이 좀 더 무겁겠죠. 이 두 질량의
중간 지점이 되는 어떠한 한 지점, 우리가 그걸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부르죠.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이 중심별과 행성이 각자의 이 공전 궤도를 공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별과 행성의 각각의 공전 궤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얘네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봅시다. 얘네는 항상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돌기 때문에 여기 편의상 처음 그린 우리가 위치를 첫 번째 위치라고 1번 위치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별의 1번 위치, S1 위치, 여기가 행성의 1번 위치, P1 위치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중심별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자, 중심별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행성은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공전에서 행성이 두 번째 위치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위치를 우리가 S2라고 하면 여기서는 중심별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 행성은 어디로 가나요? 행성은 이렇게 쭉 공전을 해서 여기 오겠죠. 여기를 P2 위치라고 하면 행성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를 행성의 중심별의 세 번째 위치 S3의 위치라고 하면 중심별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행성은 어디에 올까요? 여기 오겠네요. 여기가 P3 위치라고 하면 얘는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심별이 여기 S4 위치에 있다고 하면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행성은 여기 오겠죠? 여기? 그쵸? 여기가 P4의 위치가 될 거고 중심별은 왼쪽으로, 행성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공전하는 중심별과 행성의 이 운동을 보면 이 각각의 어느 한 지점에서는 지금 중심별이 여기 S1에 위치해 있을 때 행성은 P1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한 지점에서 봤을 때는 중심별과 행성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이 중심별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지금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네요. 중심별이 한 바퀴 공전할 때 행성도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자신의 공전 궤도를 공전하는 형태로 이렇게 공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심별과 행성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인 건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그린 거고 반대로 돌 수도 있어요. 그쵸? 시계 방향으로 각각 공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한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 중심별과 행성이 반대로 돌지만 결국 이 중심별이 한 바퀴 돌 때 행성도 한 바퀴 공전하는 형태로 이 둘의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총 4개의 중심별과 행성의 위치를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식이 일어날 때는 중심별과 행성이 각각 어디에 위치할 때인가요? 선생님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을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에서 이 중심별과 행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을 때, 중심별과 행성이 각각 어디에 있을 때 식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쵸. 중심별은 S4의 위치에, 그리고 행성은 P4의 위치에 있을 때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관측자가 봤을 때 이 중심별 앞을 행성이 이렇게 중심별을 가리면서 지나가게 되겠죠. 즉
자, 그 문제 그래프에서 보면 식현상은 T2일 때와 이 T6일 때 일어났어요. 이때가 중심별의 밝기가 최소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행성이 관측자 앞을 이렇게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거의 수직하게 지나갈 때 이때가 T2와 T6일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행성이 P4에 있을 때 이때 이렇게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살펴봤듯이 중심별 앞면을 가리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니까 즉 얘네가 이 네 번째 위치 우리 그림상으로 네 번째 위치에 있을 때가 T2 그리고 T6일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기억 보기가 맞는지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결국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T3에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림에서 지금 여기 이 P4일 때가 T2라면 그 다음 중심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전해서 다시 S1의 위치로 중심별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중심별이 T3일 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 중심별의 이동을 보니까 지금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A의 스펙트럼을 보면 지금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짧아졌으니까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중심별이 가까워질 때의 스펙트럼이라는 얘기고 T3는 다시 볼까요? 그림에서 T3는 우리가 이 위치라는 걸 알아냈어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사실 기억 보기가 조금 까다로웠지 니은 디귿은 쉽죠.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가에서 A가 커진다. A는 지금 밝기 감소량을 나타냈죠. 앞에서 했던 겁니다.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면적이 커지고 따라서 밝기 감소량도 증가하겠죠. 니은 맞네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람다 맥스가 커진다. 람다 맥스는 뭐라고 했어요? 편의량이라고 했어요. 이 편의량이 최대로 커진다라는 건 이 최대 편의량 자체가 커진다라는 건 파장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도플러 효과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도플러 효과는 행성의 질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증가해요. 잘 일어나요. 그 말은 편의량이 커진다라는 얘기죠.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중심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태양과 같고 세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이기는 하지만 이 각각의 중심별의 질량과 반지름이 모두 같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개 행성의 반지름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차이가 나는 건 이 행성들의 질량이죠. 지금 여기 M하고 여기 플러스 돼 있는 이게 지구 질량인데 이 첫 번째 가의 행성은 지구 질량과 똑같네요. 두 번째는 지구 질량의 2배, 세 번째 다도 지구 질량의 2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이 중심별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네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고요.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는 건 우리가 도플러 효과 그리고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억,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거 너무 많이 했던 얘기여서 당연한 거죠. 자, 니은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의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자, 최대 편의량이 어느 게 더 크냐고 물었는데요. 나랑 가는 지금 보면 중심별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는 같죠. 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바로 질량이 다릅니다. 이 질량은 도플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행성의 질량이 지금 누가 더 크죠? 네, 나가 더 커요. 이렇게 행성의 질량이 더 큰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가 커진다라고 했고 최대
그 편의량, 파장의 변화량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네요. 질량이 더 큰, 행성의 질량이 더 큰, 나아가 도플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최대 편의량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디귿, 행성에 의한 시기 진행되는 시간. 그러니까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면서 겉보기 밝기가 변하는, 별의 밝기가 변하는 그 시기 일어나는 시간이 다가 나보다 기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다, 나의 차이점을 보면요. 지금 다와 나는 행성의 질량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르죠, 이거. 이게 뭐예요? 중심별과 행성까지의 거리. 얘는 결국 뭐가 되나요? 이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결국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랑 같죠. 그쵸? 이 중심별에서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즉 이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공전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이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말이죠.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커요. 더 빨리 공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케플러 제3법칙이거든요. 공전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건데, 우리 지금 이거는 몰라도 돼요. 궁금한 친구들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케플러가 발견한 제3법칙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는 뭐 기억을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 중심별의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이 있을 때 얘가 중심별에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요. 더 빨리 돌아요. 그러면 지금 나랑 다를 비교했을 때 더 가까운 애는 누구예요? 나에 있는 이 행성이 더 빨리 돌죠. 근데 빨리 돈다라는 건 그만큼 관측자가, 자, 식현상은 관측자가 이 중심별과 행성이 도는 걸 봤을 때 이 행성이 중심별 앞면을 지나갈 때, 관측자가 보는 면을 지나갈 때 식이 일어나죠. 지나가는 동안 식이 일어나는데 공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더 빨리 지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더 짧게 되겠죠. 빨리 지나가는 애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다가 나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맞겠네요. 왜? 다가 지금 이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더 길죠? 거리가 더 커요? 그러면 얘가 공전 속도가 더 느려요. 천천히 공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별이 행성 앞을 이렇게 돌면서 지나갈 때 이 지나가는 속도도 느리다라는 얘기니까 식이 진행되는 시간이 더 길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1번 볼게요. 그림 가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한 가지를 나는 여기 A 위치부터 1회 공전하는 동안, 중심별이 이렇게 공전 궤도를 1회 공전하는 동안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다라고 했으니까 도플러 효과를 확인하는 거죠. 자, 보기 볼게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다. 맞죠? A 위치일 때 별빛의 파장은 길게 관측되었다. 앞에서 비슷한 보기가 있었어요. 별빛의 파장이 보다 길게 관측되었다 라는 말은 파장이 길어졌다,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행성이 아니라 중심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A 위치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보면 되겠네요. A 위치일 때 여기가 A죠. A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동안,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라는 건데 파장 길어지고 있네요. 맞죠?
그럼 일단 니은은 맞아요. 파장이 길게 관측됐어요. 행성은 기역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 우리 지금 여기서 행성의 공전 방향을 알려면 누구의 공전 방향부터 분석해야 돼요? 중심별의 공전 방향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 꼬불꼬불 화살표로 나타낸 게 지구 방향이에요. 이게 지금 행성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관측자의 방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지금 이 중심별과 행성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A의 위치에서 파장이 길어졌어요. 그 말은 관측자에게서 이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 A의 위치에서 중심별이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 행성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니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행성과 중심별은 이 위치, 그림에서 표시된 위치에서 중심별은 이렇게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행성은 이렇게 이동하고 한 바퀴 공전하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중심별이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행성도 한 바퀴를 공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네요. 행성은 기역 방향이 아니라 니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지금 중심별의 스펙트럼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 스펙트럼이 길어졌냐 짧아졌냐 변화를 보고 이 위치에서 중심별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행성의 이동 방향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2번 볼게요. 표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 탐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뭐 딱 보면 알 수 있죠. 가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했다. 도플러 효과 이용한 방법이고요. 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쪽을 지나갈 때 별의 밝기 변화,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을 얘기하네요. 기억 모두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일단 밀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행성을 외계 행성을 9라고 가정하면 자, 밀도는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3분의 4 바이 r의 세제곱. 얘네 숫자들은 정해진 값이니까 상수니까 상관없고 질량은 우리가 m으로 표시하면 결국 이 행성의 반지름과 질량을 알면 우리는 밀도를 구할 수 있죠. 도플러 효과는 우리가 구체적인 식 자체는 그렇게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도플러 효과는 행성의 질량에 달려 있어요. 행성의 질량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 이 도플러 효과에서 나타나는 이 중심별의 그 흡수선의 파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는 행성의 질량을 추정해낼 수 있어요. 식현상은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행성의 반지름에 따라서 달라져요.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결국 그 행성의 면적이 커진다는 거고 중심별을 가리는 그러니까 행성의 넓이가 커진다는 거고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이 커지는 거니까 이 밝기 감소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중심별의 반지름이 작으면 행성의 이 중심별의 넓이 자체가 아니 중심별이 아니죠. 행성의 반지름이 작아지면 행성의 넓이가 작아지고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이 작아지고 밝기 변화가 조금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느 정도 커야지 밝기 변화가 일어나고 이 식현상을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추정하기가 쉽겠죠. 어쨌든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행성의 질량을 추정해낼 수 있고 식현상을 통해서는 행성의 반지름을 추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을 같이 이용하면 우리가 외계 행성의 밀도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밀도가 크고 반지름이 작은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유리하다. 자, 밀도가 크다라는 말은 일단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나니까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유리하겠죠? 근데 반지름이 작으면 유리할까요? 반지름이 작다는 말은 이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조금만 일어난다라는 거니까
행성의 존재를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밝기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우리가 확실하게 행성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가와 나 모두 행성의 디귿. 자, 가와 나는 모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할 때만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 이 식현상 같은 경우는 맞아요.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이 공전 궤도면이랑 거의 나란해야 식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각도가 어느 정도 있어도 행성이 관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각도가 있어도, 그러니까 완전 이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수직하다면 역시 이 도플러 효과 방법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완전 나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각도가 있어도 이 중심별이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분만 있으면 도플러 효과로는 행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나란할 때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식현상에 해당되는 설명이니까 디귿은 아니다. 근데 나란할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도플러 효과도. 근데 완전 나란한 경우에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3번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특징이자 한계가 어느 정도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돼요. 그러면 나란하지 않은 행성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발견이 안 되겠죠. 그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3번에 나와 있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공부를 미리 좀 한 친구들은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왜 이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부르느냐? 이 방법은 자, 앞에서는 우리가 도플러 효과든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든 여기 있는 이 중심별의 밝기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이 중심별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 중심별보다 멀리 있는 여기 관측자가 있죠. 중심별보다 멀리 있는 어느 이 한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이 더 멀리 있는 이 P별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서는 이 멀리 있는 어느 한 별이 아니라 중심별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할 때 나타나는 밝기 변화를 가지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설명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멀리 있는 P별이 지나가는데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이 별을 보면서 밝기를 기록해 봤더니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해요. 물론 변광성처럼 밝기가 변하는 별도 있지만 여기서 이 별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밝기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별인데 밝기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까를 찾아봤더니 자, 이 별은요, 사방으로 빛을 방출하죠. 만약에 이 중심별과 이 외계 행성,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이 별이 없다면, 방해하는 애들이 없다면, 이 사방으로 방출하는 빛들 중에서 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들이 관측되면서 이 별의 밝기가 측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림을 좀 지우고 여기 이 별 P가 여기 B에 위치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중심별이랑 같은 이 시선 방향에 왔을 때 진짜 망할 코로나.
제가 여담인데요, 여러분.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 텐데, 선생님이 올해 초에 그 닭가슴살을 하루에 한 팩을 먹어가며 열심히 PT를 받고 살을 뺐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이 2.5단계, 코로나 방역이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찌고 있는 것 같아요. 닭가슴살만 먹어도 찌는 것 같아요. 운동을 못 하니까. 아, 빨리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넘기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끼고 몸 조심하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멀리 있는 P별이 이동하면서 이 중심별 주변에 왔을 때, 관측자, 지구에서 관측자가 봤을 때 같은 시선 방향에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나 이 P별에서는 좀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별에서는 이 사방으로 여기서도 이제 빛이 나오겠죠. 사방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올 건데 방출이 될 건데 이 중심별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중심별도 질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블랙홀처럼 이 중심별의 질량이 블랙홀만큼 크진 않을 테니까 미세하게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작지만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던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경로가 휘어서 관측자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나 이렇게 지나가던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빛이 휘어서 관측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중심별이 없을 때보다 이렇게 경로가 굴절돼서 들어오는 빛의 양들까지 더해져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나 여기에 이 P별이 있을 때보다 이 중심별 뒤에 있을 때 이러한 중심별의 중력 때문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의 중심별 말고 이 지나가는 이 별의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기록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밝기가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그림을 대입해보면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기가 A, 여기가 C라면 이 밝기가 최대로 나타나는 이 위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굴절되게 하는, 휘게 하는 물체가 렌즈잖아요. 그쵸? 실제로 렌즈가 있지는 않지만 마치 이 가운데에 렌즈가 있는 것처럼 이 멀리 있는 천체에서 오던 빛이 휘어서 이 관측자 눈에 들어옴으로써 별의 밝기가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 가운데에 중력을 작용하는 어떤 천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방법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이 방법은 꼭 이 중심에 있는 중심별의 공전 궤도,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꼭 나란하지 않아도 돼요. 얘가 어쨌든 이 행성 앞에 있기만 하면 돼요. 중심별이 지나가면서 이 행성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나 식현상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행성들도 이 방법으로는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좀 이해가 가나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렇게 이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할 때 이 사이에 중심별이 있으면 이 중심별의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이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서 더 많이 들어오면서 별의 밝기가 밝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중심별을 공전하는 이런 외계 행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멀리 있는 천체의 밝기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최대 밝기, 이 중심별의 중력 때문에 최대 밝기가 나타나는 이 지점들 외에 이렇게 또 조금씩 삐죽삐죽 이렇게 밝기가 증가하는 이 시점들이 나타나요.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그 멀리 있는 이 천체의 밝기를 관측을 해봤더니 밝기가 이렇게 최대인 지점이 나타나요. 중간에 어떤 천체, 중력을 작용하는 천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또 미세하지만 밝기가 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시점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아, 이 중심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이 얘네들도 또 작지만 중력을 작용하겠죠. 이 중력 때문에 또 살짝 빛이 휘어서 더 들어오는 거예요. 행성이 중심별 주변을 공전을 하죠. 하다 보면 이 멀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천체에 가까이 지나가는 이런 시점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이 중심별의 중력뿐만 아니라 행성 쪽을 지나가는 빛은 행성의 이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또 이렇게 휘어서 관측자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밝기가 또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천체의 밝기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삐죽삐죽 밝기가 증가하는 이런 지점들이 나타나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중심별 주변에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볼게요.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P별의 밝기는 A보다 B 위치에서 밝게 관측된다. 지금 A보다 B에서 이 중심별과 행성에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밝기가 밝게 관측되겠죠? 맞습니다. X항성계의 행성 때문에 X항성계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중심별 X를 공전하고 있는 이 행성들을 얘네를 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스템. 이 항성계의 행성 때문에 P별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변한다. 중심별만 있을 때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밝기가 증가했다 감소하지만 이렇게 불규칙하게 밝기가 증가하는 부분은 행성의 중력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4번. 14번. 여러 가지 탐사 방법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들의 장반경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까만색 동그라미가 식현상을 이용해서 찾은 행성이고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시선 속도 측정,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측정한 행성들을 장반경과 질량을 나타낸 거예요. 이 그래프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는데 모의고사에서 몇 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문제 풀이를 통해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고요. 이 그래프를 분석만 하면 돼요.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 발견된 행성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여기서 지구 질량은 1이라고 줬어요. 그럼 지구 질량에 해당되는 행성들은 요 부근에서 발견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발견된 행성들이 이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지금 세로축이 질량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발견된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맞네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로 나타나는 행성의 수가 가장 많다. 그림 딱 봐도 하얀색 동그라미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요. 궤도 장반경이 1AU보다 큰 행성. 궤도 장반경이라는 건 아까 우리 몇 번 문제였죠? 어쨌든 앞에서 이 중심별과 행성까지의 이 거리가 결국에 공전 궤도 반지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경이 반지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완벽하게 공전 궤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장반경이라고 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중심별에서 행성까지의 이 거리가 결국 공전 궤도의 반지름인데 보통 이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 거리가 길고 이쪽은 짧죠. 그래서 이 긴 거리를 우리가 장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궤도 장반경이 1AU보다 큰 행성들은 주로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했다. 그래프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가로축이 궤도 장반경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 때는 무조건 일단 축에 어떤 값들이 나타났는지부터 봐야 돼요. 궤도 장반경이 1AU보다 큰 애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AU니까
뭐 질량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질량은 상관없고 이 장 반경이 1AU보다 큰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이 주로 식현상으로 발견이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식현상으로 관측된 애들은 다 여기 몰려 있죠. 반경이 짧은. 그러니까 비교적 중심별에 가까이 있는 애들이 식현상으로 잘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이죠? 3번. 15번. 그림은 태양과 같은 진화 단계인 주계열에 속하는 어느 별의 현재와 20억 년 후의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중심별은 주계열이고요. 현재 생명 가능지대를 보니 여기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안에 이 외계 행성이 들어가 있네요. 20억 년 후에는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죠, 여기. 거리가 중심별로부터 더 멀어졌네요. 그쵸? 그리고 이 폭도 더 커졌어요. 자, 보기 볼게요. 옳은 것은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태양보다 크다 물었습니다. 자, 태양은 현재 생명 가능 지대가 만약에 이 중심별이 태양이라면 생명 가능 지대가 대략 어디쯤 형성되나요? 지구가 유일하게 지금 이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가 있는 행성이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AU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이렇게 생명 가능 지대가 형성이 되겠죠. 이 중심별이 태양이라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중심별의 생명 가능 지대는 1AU보다 더 멀리 형성돼 있죠? 그 말은 자, 생명 가능 지대는 어떤 영역을 이야기합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자, 근데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있죠? 0도보다는 온도가 높고 100도보다는 온도가 낮은 영역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고 결국 여기가 이 생명 가능 지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생명 가능 지대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별과 가까우니까 태양과 가까우니까 온도가 보다 높아서 물이 증발할 거고 보다 생명 가능 지대보다 멀리 있는 행성들은 중심별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온도가 낮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액체 상태 물이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여기는 얼음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별의 광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광도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죠. 에너지의 양이죠.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수록 결국 더 멀리까지 이 빛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단 말은 이 0도에서 100도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멀리 뒤로 밀려난다라는 얘기니까 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별에서 멀어져요. 기억은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냐라고 물었죠. 자, 태양은 별의 진화 단계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주계열에 속하죠. 근데 이 별도 주계열에 태양과 똑같이 주계열에 속해 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 기억이 나야 돼요. 주계열인 별들은 광도와 질량이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더 커요. 이 별의 생명 가능 지대는 태양의 생명 가능 지대보다 멀리 있어요. 그 말은 이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둘 다 주계열이래요. 결국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은 정답이네요. 현재 외계 행성에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쉽죠? 현재 외계 행성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들어가 있네요. 지적 생명체가 사는지 안 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니은은 맞습니다. 20억 년 후에 별의 광도는 현재보다 크다. 20억 년 후에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를 봤더니 더 멀어졌고 폭도 더 커졌어요. 별의 광도가 커졌다라는 얘기죠. 디귿도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16번 볼게요. 표는 주계열성 ABC의 질량과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바로 설명을 합시다. 별의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요, 별 A는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A가 B보다 커요. 둘 다 이 세 개 별 다 주계열성이죠. 거리가 멀다라는 건 중심별의 광도가 A가 더 크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질량도 A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 A는 안 나와 있는데 얘가 B보다 큰지 어떻게 알아요? B는 지금 나와 있는데 B가 B보다 큰지 어떻게 알아요? 얘를 보고 알 수 있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우리가 중심별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B는요, 생명 가능 지대는 0.3에서 0.5 정도의 이 거리를 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는 0.3부터 멀리는 0.5까지. 이 사이에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는 이 행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여기 0.3 정도 떨어진 여기부터 이렇게 생명 가능 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 행성까지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0.4 여기 이렇게 행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A의 이 주계열성 A의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가 있는 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요 훨씬 커요. 4AU예요. 그쵸? 크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행성의 반지름이 4라는 건 적어도 이 생명 가능 지대가 주계열성에서 4AU는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B보다는 훨씬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큰 거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 A에서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0.8AU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자료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빨리빨리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돼요. 지금 C의 생명 가능 지대를 보면 폭이 0.8이죠. 제일 가까운 쪽이 1.2, 멀리 있는 쪽이 2.0AU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0.8AU 정도 돼요. 이때 C의 질량을 보니까 1.2 정도 되네요. A보다 질량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쵸? 자,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서 질량이 클수록 별의 광도는 커지고 별의 광도가 커지면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도 증가하지만 폭도 어떻게 돼요? 폭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금 A보다 질량이 작은 C별의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0.8AU니까 이보다 질량이 큰 A의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0.8AU보다 크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정확히 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크다 작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정답. 디귿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B의 행성이 C의 행성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B랑 C를 비교해 보면 별 B랑 C를 비교해 보면 지금 B의 질량은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를 보면 C가 더 크죠. 그러니까 별 B의 질량이 C의 질량보다는 작다. C가 질량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C의 질량이 더 커요. 주계열인데. 주계열성
별에서 질량이 크면 광도도 크지만 얘네들이 그만큼 질량 소모율도 크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계열성 단계가 빨리 끝나요. 다음에 거성 단계로 빨리 진화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주계열에서 거성 단계로 넘어가면 가장 큰 특징이 반지름이 커져요. 그리고 광도에도 변화가 오겠죠. 그러면 결국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게 돼요. 광도가 더 커지면 멀어지겠죠. 그러면 현재 이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던 행성들이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나게 되겠죠. 행성의 공전 궤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생명 가능 지대가 위치가 바뀌면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이 행성은 생명 가능 지대에서 멀어지게 돼요. 지금 디귿 보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C가 질량이 더 커요.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이 B 행성보다 C 행성이 더 길다 맞겠죠. 그러니까 B가 질량이 더 작아요. 그럼 얘는 주계열에 오래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 가능 지대가 현재 위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은 이 빨리 주계열에서 벗어나서 이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변하는 C에 있는 행성보다는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디귿도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7번 우리한테 익숙한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와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냈네요. 태양의 질량은 1이라고 하면 이 지구까지의 거리는 1AU 떨어져 있고 지구가 현재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는 행성입니다. 자, 기억.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다 맞고요.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집니까? 질량이 작은 별은 광도가 작아지죠?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도 별에 가까워지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중심별의 질량이 작아지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 자체도 이 중심별에 더 가까워지지만 폭도 현재보다 더 좁아질 거예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태양의 질량이 0.5배가 되면 0.5배라는 건 지금보다 질량이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니은처럼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줄어들고 거리가 지금보다 이렇게 앞으로 당겨오겠죠. 별 쪽으로. 그러면 화성이 속할 수 있어요? 화성의 위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란 말은 얘가 생명 가능 지대에 있어? 물어보는 거잖아요. 질량이 작아졌는데 생명 가능 지대가 보다 태양에 가까워지는데 화성은 지금 생명 가능 지대보다 멀리 있잖아요. 별에서. 태양에서. 그러니까 이건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 볼게요. 그림은 태양계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현재고요. 현재보다 이전에 또는 이후에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나타냈고 지금 보면 폭도 점점점 변하고 있는 걸 나타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보면서 더 살펴볼게요. 옳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의 광도는 커진다. 태양의 광도가 커지게 되면 이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거리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거리가 커지는지 보면 되겠네요. 자, 현재는 지금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있네요. 그쵸? 그런데 20억 년 후에는 더 멀어졌고 40억 년 후에는 더 멀어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태양의 광도는 커진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계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그림에서 봤죠? 여기가 지금 폭이잖아요. 폭이 더 넓어지는 거 맞습니다. 현재로부터 40억 년 후. 40억 년 후면 여기죠. 여기. 그쵸? 자, 40억 년 후에 1AU에 있는 이 행성 1AU 거리에서는 1AU는 여기죠. 여기. 1AU 거리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벗어났지? 현재는 있을 수 있어요. 현재라면 이 1AU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속하니까. 40억 년 후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40억 년 후에는 지구가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로부터 벗어나요. 그쵸? 자, 오늘의 마지막 1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지구와 외계 행성 AD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중심별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질량이 지금 1이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별들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로축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나타나 있네요. 가로축에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의 중심별의 질량이 1이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1AU 정도 되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심 별들은 다 주결이라고 조건을 줬어요. 문제를 볼게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C보다 A가 높다. 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일단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봐야 돼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는지 봐야 돼요. 생명 가능지대에 지대 안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가 살진 않아요. 그 외에 다른 조건들도 배웠죠. 그런 것들이 만족돼야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이 유지의 필수 조건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 기억이랑 니은은 말은 다르게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해 보라라는 겁니다. 먼저 C랑 A를 비교해 봅시다. 현재 C랑 A는 공전 궤도 반지름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행성들이에요.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죠. 1AU 안에 있는 보다 자기들의 중심별에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인데 A의 중심별은 각각 다 다른 외계 행성들이니까 A의 중심별은 지금 태양 질량이 1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질량이 크죠. 그쵸? 근데 C는 지금 중심별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행성이에요. 둘 다 행성에서 떨어진 거리는 같은데 중심별의 질량이 다르죠.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중심별의 질량이 커요. 그러면 별은 주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중심별은 질량이 크면 얘는 태양보다 광도도 크고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보다 멀리 있겠죠. 태양보다 멀리 있겠죠. 자, 근데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는 우리 아까 그려봤지만 이 지구가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A는 생명 가능지대가 이보다 멀리 생성돼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거리를 알 수는 없지만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크기 때문에 어쨌든 지구보다는 멀리 형성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명 가능지대가. 근데 얘는 지구보다 더 별에 가까이 있어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근데 C는 지구보다 가까이 있어요. 중심별에서. 가까이 있는데 얘의 질량이 태양보다 작으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이 지구보다는 가까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C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C보다 A가 높다? 아니죠. C가 더 높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D보다 B가 높다. 우리 방금 기억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자, D랑 B를 봅시다. B와 D는 지금 공전 궤도 반지름은 지구보다 길죠. 그쵸?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의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지구보다 멀어요. 1AU 이상이에요. 근데 역시나 B의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고요. 이 D의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D별의 생명 가능지대는 지구의 생명 가능지대
지구의 생명 가능지대가 대충 이쯤이라고 했을 때 여기보다 더 안쪽에 생명 가능지대가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D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B는 얘가 지구보다 멀리 있지만 역시나 별의 광도도 태양보다 크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도 이보다 더 멀리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이번에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D가 더 크죠. 그쵸? 그래서 D가 아니고 B네요. B가 더 높죠. 얘가 B니까 지금 위에 있는 애가 B니까. 그래서 B가 높다. 니은은 맞는 설명이네요.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넓다. 이건 맞는 거죠.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고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넓어지죠.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도 넓어지고 그래서 정답은 4번.